문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집트 상형문자 사전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이집트어 상형문자 사전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제일 왼쪽에는 찾기 버튼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위는 영어로 뜻을 찾기, 그 아래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음역이에요. 제가 강조했었죠? 음역이 중요하다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가이디너 코드, 상형문자표 코드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일 오른쪽은 검색 옵션인데요. 검색어로 시작하는 단어, 포함하는 단어, 포함하지 않는 단어, 일치, 불일치, 끝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첫째 번 거 아니면 둘째를 주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옵션으로 검색을 해서 안 나오면 두 번째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지금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생길 애인한테 I love you 이런 이집트 상형문자를 이렇게 써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게 쓰진 못하는데 영상 몇 개만 더 보시면 이 문장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love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건 명사, 아래에 있는 건 동사네요. 그리고 상형문자 바로 아래를 보시면 회색으로 가이디너 코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상형문자에 대한 그 가이디너 코드에 해당합니다. 가이디너 코드 사이에 보면은 콜론 아니면 하이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뭔진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DC 정도는 계속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 코드만 가지고도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그리고 세 번째 가디너 코드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방금 봤던 단어가 나옵니다. 가디너 코드 아래에는 이제 영어 단어 뜻이 있고요. 제일 아래에는 보시면 빨간 글자로 음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사에 I가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동사를 뜻하는 건데 이게 뭔지는 나중에 동사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엔 음역으로 검색해 볼게요. MR을 치고 가운데 트랜스리터레이션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 뭐가 주르륵 나오는데 세 번째 우리가 찾던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전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형문자를 이렇게 생긴 상형문자를 한번 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모르는 상형문자를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음역 해루를 먼저 칩니다. 두 번째 컨테인즈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 세 번째 똑같은 게 나옵니다. 벌써 모르는 상형문자의 반을 찾았네요. 제가 그래서 헛소리 글자를 다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처럼 모르는 상형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은 목소리고요. 세 번째 상형문자 숟가락은 가이디너 코드가 P8이네요. 그러면 상형문자 표에서 한번 P8을 찾아볼게요. 아래에 있는 가이디너 사인 리스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찾아보면 P8은 해루, 새소리 문자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젠 앞쪽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뭔지 알 수 없는 그 쐐기 같이 생긴 문자가 보이고 코드는 AA11이네요. 마찬가지로 가이디너 사인 리스트를 가서 찾아보면 음역이 마로 나오네요. 그럼 다시 사전으로 가서 마를 한번 쳐봅니다. 이제 이건 제일 앞에 뜨네요. 가이디너 코드가 U2이고 이것의 음역은 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랐던 세 개의 두 소리 또는 세 소리 문자를 이렇게 사전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이게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이 두 소리 세 소리 글자를 헛소리 문자로 풀어서 안 쓰고 그냥 축약해 버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방법을 쓸 수는 없고 그냥 무식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상형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중요한 문법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순입니다.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은 다음에 어순에 따라 제대로 배치하면 정말 그럴듯한 이집트 상형 문자 장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 아는 문자들이죠. 모르는 문자들은 전부 뜻글자니까 음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 문장을 음역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초보인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먼저 띄어쓰기를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띄어쓰기를 해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친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역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단어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떠오르다, 빛나다. 두 번째 단어는 태양.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전치사인데요. 어디 어디 안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트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태양이 하늘에서 뜬다. 뭐 태양이 하늘에서 빛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요. 제일 앞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뒤에는 주어가 오고 그 뒤는 영어처럼 뭐 전치사 더하기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배치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복문을 한번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법 첫 시간이니까 또 띄어쓰기를 해드릴게요. 음역도 제가 대신 해드리고요. 단어도 이렇게 찾아드리면 그 뜻이 되고요. 그래서 뜻을 종합해보면 남자가 말하면 여자는 조용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어에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러나 이런 연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붙여서 쓰고 그 사이의 연결은 알아서 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장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형문자의 표의 문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형문자를 처음 소개하면서 상형문자는 표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내가 상형문자를 그대로 표문자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상형문자 밑에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면 됩니다. 이 짝대기에 해당하는 이제 갈디너 코드는 Z1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R은 이렇게 입술처럼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붙이면 입이라는 표의 문자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거는 헤르라는 음역을 가진 전치사인데요. 이제 여기에 짝대기 하나를 붙여주게 되면 원래는 무엇에 대해라는 전치사인데 이제 얼굴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명사의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수를 만드는 방법도 쉽습니다.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짝대기 3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짝대기 3개 갈디너 코드로 Z2에 해당하는 상형문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복수가 됩니다. 복수형이 되면 어미로 W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데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음역하면서 괄호로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흔하지 않은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문자를 3번 반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타라는 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3번 반복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음역은 이렇게 써줍니다. 앞에서 봤던 명사 중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성명사 끝에는 t가 붙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영어로 another, 이제 또 다른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남성형은 이렇게 쓰고요. 여성형은 cat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는 명사의 성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이젠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형용사는 스페인어 같이 수식하는 명사 뒤에 붙습니다. 스페인어 보면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때 형용사가 그 앞에 나오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미 변화를 시키잖아요. 이집트어도 비슷합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앞에 있는 명사가 여성이면 형용사 뒤에 t를 추가해주고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 그저 할 때 이 있잖아요. 영어로 this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있는데 남성형은 pen, 여성형은 ten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성형 명사로 것,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hat가 있는데요. 여기서 형용사를 붙여서 이것이라고 표현하려면 hat, t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형용사의 명사형인데 형용사를 명사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형용사 끝에 t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네페르 같은 건 좋은, 완벽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t를 붙이면 좋은 것, 완벽한 것이 되고요. 우리가 전에 봤던 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뒤에 t를 붙이면 빈트가 돼서 나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전치사를 다뤄볼 거예요. 앞에 예문이나 퀴즈에서 이미 몇 개가 등장했었는데 오늘은 전치사를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좀 지루한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어떤 전치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영어로 보는 게 더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굳이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두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건 제일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인가? 에서 본 것 같은데 전치사 am은 영어로 in, with, from, as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nd, 그 다음 are이 있는데 이건 둘 다 어떤 to,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근데 이 and과 are의 가장 큰 차이는 and은 사람일 때만 쓰고
R은 장소에 대해서만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E는 무엇에 의해서, by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퀴즈에서 보셨죠? 같이, with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아래, 근처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 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 이란 뜻이고, 그 다음은 어디 사이, 미도 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것은 뒤에, 주변에, 그 다음 사람 얼굴이 있는 헤르는 위에, 그 다음은 언더, 그 다음은 무엇의 반대편에, 그 다음 헤네트는 어디 앞에, 그 다음 히트는 through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테프는 어디 위에, 그 다음에 제르는 이래로, 영어로 since, 그 다음 NIB, 이거는 누구를 대신해서 뭘 위해서, 그 다음 것도 뭔가 같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어디 앞에, in front of. 근데 M 대신에 R을 쓰게 되면 앞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후에 aft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전치사 중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of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안 변하고 그냥 쓰이는데 이집트어의 of는 좀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처럼 이집트어의 of는 앞에 나오는 명사의 성,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여성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net를 써서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나, 너, 그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많이 쓰잖아요. 이집트어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칭 대명사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인칭 대명사가 좀 귀찮은 점은 전에 명사할 때 명사마다 여성, 남성 이렇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인칭 대명사도 남자, 여자, 또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서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소유 대명사는 주격이랑 형태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나, 나의 이러면 I, my 이렇게 형태가 다른데 이집트에서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보고 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걸 이 인칭 대명사를 분리해내지 못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칭 대명사는 음역할 때 앞에 등호를 붙여서 좀 더 읽기 쉽게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을 뜻하는 상형문자 음역은 는 I, 그를 뜻하는 상형문자는 는 F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음역하면 이렇게 되고요. 앞에 I는 나를 뜻하는 주격 대명사가 되고요. 뒤에 I는 소유격을 뜻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나는 나의 집에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끝에 있는 I 대신에 그를 뜻하는 F로 바꾸면 그의 집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의 집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주격이 되는 I는 좀 종종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상형 문자에서는 주격 인칭대명사랑 소유격 인칭대명사가 똑같이 생겼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다뤘던 인칭대명사의 원래 문법 용어는 suffix pronoun이라고 부르고 직역하면 전미 대명사가 됩니다. 어디 붙는 대명사라는 뜻이죠. 이게 동사 뒤에 붙게 되면 그 동작을 실행하는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명사 뒤에 붙게 되면 그 명사를 소유하는 소유격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칭대명사가 앞에 동사가 오든 명사가 오든 인칭대명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의 주격이랑 소유격이 똑같이 생긴 게 되는 것이죠. 주격하고 소유격은 똑같이 생겼는데 목적격 인칭대명사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목적격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me, him, her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엔 실제 문장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문장에 나오는 그 동사는 무엇을 보내다라는 뜻이고요. 바로 뒤에 있는 뱀은 그를 뜻하는 주격 인칭대명사죠. 그래서 음역을 하면 는 F가 되겠고, 그래서 무엇을 보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나를 이란 뜻으로 위가 왔습니다. 목적격은 음역할 때 하이픈 아니면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주격이랑 구별을 해줍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2인칭 너를 이라는 목적격이 왔는데 이건 남자일 때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2인칭 목적격 대명사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3인칭 남성일 때 그를 뜻하는 대명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3인칭이 여성일 때 그녀를 는 이런 상형 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복수일 때는요, 1인칭 우리를 이란 뜻으로는 이런 상형 문자를 쓰고요. n 2인칭의 경우는 너희를, 이건 tn. 그 다음에 3인칭 같은 경우는 사람이냐 사물에 따라서 다른 대명사를 쓰는데, 먼저 사람일 경우에는 sen, 그 다음에 사물일 경우에는 set를 씁니다. 이번 건 좀 특이합니다. 독립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사람의 속성을 서술하는 데 쓰입니다. 해석이 나는 무엇 무엇한 사람이다, 그는 무엇 무엇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독립격이냐면 이 자체가 동사 더하기 인칭 대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동사가 필요 없이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먼저 1인칭 독립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네제스는 평민, 시민이라는 의미고, 이켈, 이거는 훌륭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동사 없이 지금 독립격만 쓰였죠? 해석하면 나는 훌륭한 시민이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독립격은 인칭 대명사 더하기 무엇 무엇이다 에 동사가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장 제일 앞에 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인칭 대명사처럼 인칭에 따라서 또 성에 따라서 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가 오게 되면 어순에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이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가 빵을 먹는다 이런 문장에서는 동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목적어의 순서지요. 자, 이제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는 경우 대명사는 일반 명사 앞에 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어가 대명사라서 어순에는 변화가 없네요. 자, 이제 주어가 그냥 명사, 목적어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대명사가 먼저 오기 때문에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일반 명사인 주어는 뒤에 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적어, 목적보어 두 개의 대명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보어, 무엇 무엇 네 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무엇 무엇을 목적어가 뒤에, 그 다음 마지막에 일반 명사인 주어가 제일 끝에 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문장에 대명사가 오는 경우 원칙은 대명사가 무조건 앞으로 가고, 그리고 무엇 무엇에게 보어,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목적어의 순서로 온다. 네,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계절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을 쓸 때 사용합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관계대명사 that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 영어랑 다른 점은 앞에 오는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관계절을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관계사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단수라서 네테트가 쓰였고, 만약 남성 명사가 앞에 온다면 이런 식으로 네티가 쓰입니다. 오늘은 의문 대명사를 다룰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의문문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쭉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 전치사처럼 좀 단순 나열식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눈여겨서 잘 보시고 나중에 상형 문자 읽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누구,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am이라는 의문대명사가 있고요. 옆에 나와 있는 예문은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라는 의미를 가진 had am, 그래서 옆에 예문은 너는 왜 노를 젓지 않느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는 뜻을 가진 의문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 또 나오는데요. 옆에 예문은 너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에 해당하는 의문대명사가 있는데요. 옆에 예문을 보시면 너는 무엇이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문사들은 지금까지는 의문사가 계속 뒤에서만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의문사들은 이제 문장 앞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이란 뜻을 가진 헤테르라는 의문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옆에 예문을 보시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의미고요. 문장 앞이었죠. 그 다음에 누구냐는 의미를 가진 패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 앞에 위치해서 예문을 보시면 태양신 라와 같은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없이 yes, no question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문장 앞에 in 또는 in you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문을 보시게 되면 너는 여자 하인이냐 라는 의미인데요.
지금까지 문법이 한 중간 정도 왔는데 동사는 좀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동사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집트의 동사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강동사가 있는데 이건 동사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뜻을 찾는데 유리할 수도 있는데 문법적인 설명은 좀 어려운 것들이 강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사가 강동사고요. 음역하면 이렇게 되고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사는 이중동사입니다. 이름이 왜 이중동사냐면 끝에 같은 모음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다라는 동사가 이중동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약동사인데요. 동사가 약한 소리, 이나 우로 끝나는 동사를 지칭합니다. 이것들은 변화가 너무 심해서 평소에는 I로 끝나는 기본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괄호로 I를 표시해 줍니다.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문법 첫 영상에서 사전 찾는 법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때 찾았던 사랑하다는 단어, 메리, 이거를 보시면 끝에 이렇게 괄호로 I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약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약한 소리가 끝에 두 번 이상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변화는 약동사처럼 심하게 변하고요. 대표적으로 주다라는 동사 D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가지 동사가 상황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사가 어떤 게 뭐 강동사고 어떤 게 약동사인지 구별은 못해도 상관없고요. 동사 변화 잘 몰라도 사전 찾아서 대충 끼워 맞추면 해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 기본형을 알아야 사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에 관한 문법 사항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룰 동사 변화가 부정사인데 이 단어의 애매모호한 느낌과는 다르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말에서 뭘 하다를 무엇 함, 영어에서는 동사 끝에 ing를 붙인다든지 이집트어도 이렇게 동사를 명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종류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사와 이중동사는 그냥 변화가 없이 똑같고 약동사하고 최약동사는 끝에 t를 붙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럼 이제 부정사가 어떻게 언제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부정사는 타동사 뒤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을 원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1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무엇을 원하다니까. 그런데 뒤에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이르 동사의 부정형 이르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메누는 기념비, 또 그 뒤에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명사가 올 자리에 동사가 쓰이기 위해서 부정사형 t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치사나 소유 형용사 뒤에 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제일 앞에 what는 길이라는 의미고요. 이게 t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브에 해당하는 nt가 붙었고요. 그리고 뒤에 단어는 밖으로 가다 라는 뜻을 가진 페르인데 소유격 뒤에서 명사처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가 붙어서 페레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나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는 그림의 캡션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메이르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상형 문자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림을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써 볼게요. 음역을 달면 이렇게 되고요. 앞은 세피, 묵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문장 제일 앞에 오면서 그림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부정사가 돼요. 그래서 t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페트가 됐고요. 그 다음 단어는 그림처럼 생긴 보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보트를 묶음이 되겠네요. 제가 일부러 약동사가 나온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 동사가 부정사인지 찾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강동사나 이중동사가 되면 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정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부정사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특별한 동사 변화의 형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전치사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동사는 부정사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여기 F가 붙어서 그가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앞에 해를 붙이고 동사에는 t를 붙여서 부정사를 만들어주면
그가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엔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볼게요. 이건 역시 메이르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윗문장만 살펴볼게요. 아래 문장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깔끔하게 상형 문자로 써볼게요. 처음 보는 상형 문자가 몇 개 있는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음역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어 뜻도 직접 찾아보시면 더 성취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잠깐 멈출게요. 자, 다 찾으셨죠? 그럼 이제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유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무엇이다, 무엇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은 주어 I가 오고요. 그 다음 위에 배웠던 헤르가 등장하고 바로 다음에 뒤따라서 나온 동사는 굽다라는 의미입니다. 강동사라서 어미가 변하지는 않았네요. 또 그 다음은 또 다른 전치사 제르는 영화의 since 무엇 이래로라는 의미고요. 그 마지막에 part는 고대라는 뜻입니다. 옛날. 그래서 뜻을 정합하면 나는 고대로부터 계속 굽고 있다. 오늘은 과거형과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형은 상당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어미 변화 형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뒤에 n을 붙여주면 되는데 음역할 때는 동사가 과거형이라는 것을 잘 표시해주기 위해서 .n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3인칭 대명사 f를 넣어서 네 가지 동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중동사에서 마지막 자음이 하나를 빠지는 걸 제외하고 전부 끝에 n만 붙여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과거형 변화 n하고 전치사 n하고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순을 잘 생각해보면 혼동스럽진 않습니다. 지금 예에서 그가 했다 하고 또 그에게 to him 하고 형태가 똑같죠. 하지만 문장의 순서상 동사 다음에 인칭대명사로 된 주어가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to him, 그에게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은 내용이 많지 않고 간단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동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역시 과거형처럼 쉽습니다. 그냥 뒤에 to만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내다 라는 동사가 있을 때 보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뒤에 to를 붙여줍니다. 그럼 과거형이랑 수동형이랑 같이 오면 누가 먼저 올까요? 먼저 과거형은 이렇게 변하겠죠? 과거와 수동이 같이 오면 과거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수동 표현을 붙여줍니다. 오늘은 능동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문법 용어 쓰는 게 참 싫거든요. 능동분사가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쉽게 생각해서 능동분사는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형용사를 배울 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사를 그렇게 형용사처럼 쓰고 싶으면 능동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형용사처럼 쓰고 싶으면 현재형 능동분사, 과거의 한 행동을 형용사처럼 쓰고 싶으면 과거형 능동분사를 씁니다. 용어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능동분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형 능동분사 같은 경우는 강동사, 이중동사는 원형 그대로를 사용하고요. 약동사랑 수약동사는 마지막 자음이 하나 더 반복됩니다. 이젠 과거형을 볼게요. 역시 강동사는 원형 그대로고요. 이중동사는 자음이 하나 탈락합니다. 약동사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수약동사는 앞에 R이 추가됩니다.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이것들은 동사지만 형용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앞에 꾸며주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형용사처럼 달라집니다. 여성명사 뒤에 오면 T가 붙고 복수일 때는 W가 붙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능동분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좀 긴 예문이긴 한데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지난 퀴즈에 보셨던 단어죠. 남자 하인 뒤에 소유격이 와서 이것은 그의 하인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진실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왔고요. 이 앞에 n은 소유격 했을 때 그 n이고요. 영어의 of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명사는
애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는 그애라는 소유격 대명사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처럼 그의 총애를 받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형 능동문사가 나오네요. 마지막 잠이 하나 반복되었죠. 그 눈 모양의 이르는 하다라는 동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현재형 능동문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인 R이 하나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아직 배우지 않은 관계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은 그냥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하인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이르 동사가 능동분사 형태로 쓰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유머를 봤는데 동사의 마지막 자음이 한 번 더 반복되어 있다. 근데 이건 이중동사가 아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명사를 꾸미도록 형용사화한 능동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능동이 있으면 수동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수동분사를 보겠습니다.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쓸 때 사용하는 게 분사입니다. 먼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를 살펴보고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형 수동부분사의 특징은 끝에 W가 붙는 게 특징이고요. 다만 약동사나 수약동사의 경우에는 능동분사처럼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반복해준 다음 W를 붙입니다. 그리고 과거형 수동분사의 경우는 강동사는 형태 변화가 없고 이중동사는 마지막 자음을 하나 빼고 약동사는 자음 반복을 안 하고 Y를 붙이고 수약동사는 자음을 한번 반복해준 다음에 Y가 붙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음역은 이렇게 되고요. 잉크 이거는 인칭대명사 부분에서 다뤘던 독립격이죠. 나는 무엇 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메리 사랑하다의 과거형 수동분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neve는 주인이란 뜻이고 마지막에 F는 그이를 뜻하는 소유격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뜻은 나는 그의 주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분사를 배울 때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분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분사를 쓰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사 중에서 일반적인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딱히 지칭할 용어가 없거나 필요는 없는데 문법상 안 붙일 수는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관계형을 씁니다. 그래서 관계형을 쓰면 바로 앞에 꾸미는 명사를 둘 필요 없이 바로 동사 뒤에 동사를 갖다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동사가 명사 더하기 동사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사가 관계형이 되면 바로 앞에 명사를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먼저 동사의 어미 변화를 살펴보고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관계형 현재는 동사 끝에 t가 붙습니다. 여기서 문제. 전에 배웠던 동사 변화 중에서 끝에 t가 붙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부정사가 옛날에 그랬었죠. 하지만 부정사에서는 강동사, 이중동사는 형태 변화가 없었고 관계형에서는 강동사든 약동사든 무조건 끝이 t로 끝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약동사나 수약동사의 경우는 마지막 자음이 한 번 더 반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관계형과 부정사를 구별지을 수가 있겠죠. 관계형 과거의 경우에는 전에 배웠던 과거형 n이 쓰이는데 이때 순서가 t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n이 옵니다. 이중동사에서는 마지막 자음이 하나 빠지고 수약동사에서는 앞에 r이 추가된다는 사실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능동분사를 공부하면서 예문 중에 다음에 한다고 그냥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 문장에 관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의 원래 동사는 좋아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등의 뜻을 가진 했으입니다. 약동사죠. 그래서 이것의 관계형 현재 어미는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F는 그이를 나타내는 대명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그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사의 시제와 관련해서 현재와 과거를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미래가 되겠죠? 미래형 어미 변화는 현재형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 변화만 가지고는 구별하기 쉽진 않은데 문맥상 문장이 요구, 기대, 바람 뭐 이런 내용일 때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형 문장인데 의미가 왠지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싶으면 미래의 시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현재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과거형은 동사 끝에 n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중동사의 경우 미래형은 마지막 자음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네 가지 각각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미래형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동사에서 자음이 하나 빠진 거를 제외하면 거의 동사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사를 공부할 때 현재형 분사와 과거형 분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미래형 분사도 있겠죠? 그런데 미래형 분사는 아쉽게도 어미 변화를 좀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봐야겠죠? 편의상 강동사만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다른 이중동사, 약동사, 수약동사 전부 동일합니다. 주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에 ty.fy, ty.sy, ty.sn을 붙여줍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에 i는 그냥 감탄사고요. 그 다음 앙후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전치사 테프는 뭐뭐 위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 빨간색 부분이 바로 미래형 분사입니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그래서 ty.sn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그 중간에 y가 와야 되는데 y는 종종 생략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 무덤 근처를 이라는 의미로 전치사 헤르, 그 다음에 묘를 뜻하는 이스, 그 다음에 영어의 디스에 해당하는 남성 형용사 펜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 무덤을 지나게 될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여 라는 뜻이 됩니다. 드디어 동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부정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부정은 긍정의 반대 부정을 말합니다. 동사 초반에 했던 부정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집트의 부정문은 쉽습니다. 문장 앞에 no에 해당하는 이 상형 문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문장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쉬운데 이게 시제랑 합쳐지면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각각의 시제에 대해서 부정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그가 듣는다 라는 현재형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한번 부정해 볼게요. 앞에 아까 보여드린 n을 붙여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렇게 쓰면 현재형의 부정문 그가 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과거형의 부정입니다. 그가 안 들었다가 됩니다. 그럼 현재형 동사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 뒤에 과거형 어미 n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안 듣는다 라는 현재를 부정하는 뜻이 됩니다. 좀 직관적이진 않죠? 과거형을 부정했는데 이게 현재라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n이랑 뒤에 n이 만나서 상쇄되면 과거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 시제도 부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앞에 n을 몰아줍니다. 이렇게 쓰면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운 부정사 있잖아요. 부정사도 부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n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씁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를 부정하는 것이라서 앞에 n을 썼지만 부정사는 엄밀하게 동사가 아니고 명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부정해 줄 수 있는 동사를 써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듣다라는 단어는 부정사고요. 이걸 부정하려면 이렇게 앞에 템 동사를 써서 듣지 않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강동사라서 잘 표가 안 나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약동사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랑 안 하기, 사랑하다의 부정사를 부정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한 형식을 가진 문장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것처럼 이우로 시작하면 그냥 별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예문을 해석해 보면 나는 노인을 묻어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D를 이용한 사역 문장인데요. 앞에 D가 나오면 주다라는 의미 말고도 또 누구를 무엇하도록 만든다 라는 뜻을 가진 사역 문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나는 어린 시절 그의 사람이 나를 그의 발 아래 두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문장은 in 그리고 그 다음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 분사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을 한 사람은 바로 누구누구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뜻은 그의 이름 건축감독관 니프타카우를 영원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대충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음역을 한번 달아보시고 직접 사전을 찾아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로써 문법은 다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공부하셨는지 테스트해 볼 기회가 될 텐데 여기까지 잘 버티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문법 편 보너스 영상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